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바퀴 진도 끝나갑니다. 5번 지금 똑같은 내용을 5번 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이제 20% 했습니다. 한 바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또 3월 달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전자계약 체결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출금리 할인해주고 법무사 등기 보수를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매수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리가 할인되니까 대출받을 분은 하는 게 좋겠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소유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는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정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 계약서 금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런 걸 받는데, 증여는 우리 중개와 친하지 않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계약밖에 없습니다. 판결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은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명의신탁은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우자,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입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고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그리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무효고 처벌하는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위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도입됐습니다.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물권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 시험에 3문제 출제됩니다. 실무가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평균 오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실무에서는 현업에 나가면 주택임대차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인데, 앞에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었습니다. 농지는 3년이었습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인데, 주택은 대항력이 이사하고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고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정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받는 보증금도 서울에서는 9억,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암기 프린터 10분의 1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강의 교환 나왔어요?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교환 맞아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받았는데 안 보시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 지금 아니 뭐 안 봐도 상관없는데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면 보시는 게 낫죠. 없으면 안 봐도 되고.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경매라도 받아야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가 있는데 원래 이 대리권은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는 변호사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만 원칙적으로. 다만 법무사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대행이라든지 각종 민형사상 소송 서류, 고소장 이런 거 제출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요. 행정사도 일부 대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매수 신청 대리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에게만 허용을 합니다. 대리권을 허용한다고요. 이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억짜리를 3억에 낙찰받아 주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임을 한 위임인에게 간다고요. 대리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기꾼한테는 대리를 맡길 수가 없겠죠. 사기치라고 대리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그때 도입 취지는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권력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50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랍니다. 지금 거의 지금 그 많잖아요. 지금 보면 많아요. 서울대 출신 많고 그 중에서도 서울법대만 50명이라 단일 학과만. 그래서 변호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은 획기적인 제도였고요. 이게 단 부칙개공은 안 된다. 매수신청 대리.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뢰인에게 그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해주기 위해서 보정 설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전에 미리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출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요. 만약에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당했다고 써붙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우리 기본서는 622페이지에 있습니다. 622페이지. 지금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했죠. 2달. 집에서 혼자 하면 이게 다 읽기 힘들어요. 전과목 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적용 대상 건물입니다. 622, 623 쭉 있는데 적용 대상은 상가 건물 임대차여야 합니다. 그 상가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요즘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 제 친구도 노치원에 지금 가고 있어. 치매 와가지고 그러면 안 가려고 막 울고 그래요. 아침에 보내려고 하면 부인이 보내려고 하면 안 가려고 싫다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치원, 유치원이 아니고 이런 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공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거는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누나가 어린이집 원장을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그게 뭐 낙찰받아가 하여튼 이게 인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받기만 받으면 그 권리금 받고 뭐 팔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했는데 자꾸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현업에 할 때 그러면 제가 사업자 등록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보라고 했어요.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했다면서 사업자 등록. 그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있더라고. 고유번호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그 부수적인 부분이 영업용이 아니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 공장 같은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돼요. 상가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것도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흔히 동네 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들은 채권적 전세죠. 우리 물건적 전세는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근데 우리 흔히 지금 뭐 전월세 시장 뭐 뉴스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전세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채권적 전세기니까 말만 전세지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상가는 법인, 자연인 모두 적용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회사,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 또는 깔세 또는 뭐 사글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사글세가 표준말이고 깔세는 표준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깔세라고 하더라고요. 깔세, 사골세 이거 뭐냐면 1,000만 원 걸어놓고 한 3개월 장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없이.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환산이라는 것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거죠. 환산보증금.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보증금으로 치면 1억이라고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보통 주택은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은 거의 다 전세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지금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 현재. 앞으로 곧 아마 주택도 전세는 없어질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 상가는 월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환산을 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전세로만 저는 어린 마음에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부 전세로 다 들어갔어요. 20평도 안 되는데 학교 앞에서 호프집 뭐 이런 거 커피 같은 거 팔고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려고 하니까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보증금 그게 몇 억, 1억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1억 넘게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차라리 월세가 몇백만 원 돼도 들어올 사람이 있죠. 월세는 벌어가지고 내면 된다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전세 많으니까 빼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환산보증금이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표준대개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특례라는 건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월세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월세 9개월 못 냈다고 내쫓으면 9개월이 아니죠. 6개월이니까 최대 8개월. 최대 8개월.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걸 하나 올려봤었어요. 그 제목이 자극적이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8개월 연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원래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내쫓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요. 그 6개월에다가 이게 6개월 빼버리면 6개월에다 3개월 더 연체하면 9개월 연체야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2020년 9월 29일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이 대항력도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옛날에는 9억 초과니까 적용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연예인들도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다 해놓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명의만 그냥 동생 이름으로 넘기고 서류상. 그렇게 해가지고 새 주인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건 주인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입자 내쫓았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 휴대폰까지 검색해 보면 궁중족발 사건 서울에 있었어요. 그 세입자가 뭐 주인을 뭐 망치로 가지고 때리려고 해가지고 살인 미순가 이런 걸로 기소됐었어요. 그 세입자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는 되더라고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망치로 때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 이야기는 자기는 몇 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기껏 장사 좀 하려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대항력 없다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뭐 죽이려고 살인 미수죄로 기소돼가지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주인 밖에도 내쫓을 수 없다. 9억 초과하더라도 환산보증금이,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이천은 어디에 해당돼요? 광역시도 아니고 기타 지역이죠. 이천은 기타 지역이네.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 얘기해야 되거든. 수도권이 아니고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은 아니잖아요. 예, 성장관리권역도 아니고 보전권역도 아니고 그냥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따로 없어요. 수도권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데 수도권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렇게까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대충 수도권이면 거의 과밀억제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 수도권 해가지고 X였어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 빠져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권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하면 X잖아요. 과밀억제권이 그렇다고.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보전권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죠. 이 특례, 예외, 임시, 표준, 대개, 권해 민법에도 출제되고 우리 중개실무에도 출제됐다고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 지금 이게 예외라고. 원래는 적용 안 되는데 이 예외로 이거는 적용된다고. 그럼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다 적용 안 되죠?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이거 빼고는 다 적용 안 된다고요.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 9억 초과하면 2천에서 3억 7천 초과입니까 지금? 그렇겠죠가 아니라 나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 건물 세놓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3억 7천 넘는지 안 넘는지. 안 넘어요? 환산보증금 3억 7천이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7천에 월세 300이면 3억 7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예를 들면 6개월 계약 체결하면 세입자는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명동상가가 60%가 공실로 비어있답니다. 지금은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비어있어도 주인들은 보증금 안 내주고 나중에 월세를 다 까버린다고. 보증금에서
그래서 이제는 3개월 지나면 내줘야 된다고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 받아서. 지금은 물론 집합제한, 집합금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옛날에 한거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이야기가 되겠죠. 또 이거 1급 감염병이어야 합니다. 1급 감염병. 지금은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뭐 코로나 가지고 집합제한, 집합금지 못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는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돈 안 내주면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돈 안 내주면, 돈도 안 내주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갱신 같은 말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합의에 의한 갱신도 있고 법정갱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데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주택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1개월 전이었는데요. 농지는 3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갱신거절 통지를.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3개월 지나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간다고 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인데 가능이라고 돼. 예, 불가능. 그 교환 가지고 계시는 분은 초과 가능 X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사진 좀 찍어 보세요. 이거 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불가능이죠. 불가능. 사진 찍으라니까 왜 찍었어요? 예. 아무라도 누가 하나라도 찍어야 빨리 넘어가지 하면은 고쳐야 돼. 이게 안 찍어 놓으면 나이 먹으니까 이제 몰라 뭘 틀렸는지 몰라가 또 다음 달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기 와이프가 이걸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보내줘야 돼. 빨리 고치라고. 예, 그래서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해봐야 잘하더라고. 컴퓨터는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금방. 아무리 배워도 저도 이거 PPT 뭐 학원에서 배우고 했어요. 배워도 안 쓰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안 배웠는데도 계속 쓰니까 잘해. 금방 잘하더라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라도 이게 개무시하고 모르면 그래도 자식 시키는 것보다는 와이프 시키는 게 낫더라고. 자식들은 진짜 시킬 때마다 돈 줘야 되고 엄청 피곤해. 안 그러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한다 하고. 예, 피곤하게 만드는데 근데 와이프는 막 안 한다 하면서도 하긴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나은 것 같아. 그래 자식보다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 바뀌어도 건물주 바뀌어도 안 나가고 계속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바뀌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채권의 물거나 경량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주가 바뀌면 바뀐 건물주가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그럼 바뀐 건물주는 나는 보증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내줘야 되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현실적으로 시세가 3억이면 시세가 3억이고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갭 투자잖아. 갭 투자. 보증금 빼고 1억만 내주고 사는 거죠. 갭 투자죠. 소위 이게 왜냐면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되니까 자기가 받은 적은 없지만 양수인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선 면제입니다.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장한테.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반드시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당일날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날 우선 면제 받는다는 말은 예를 들면 1일날 인도받고 2일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3일날 1일날 인도받고 그 다음에 2일날 사업자 등록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 언제부터 받는다?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3일날 인도받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2일날 사업자 등록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예로 확정일자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4일날 오전 0시에 생기죠.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죠.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재임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으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지만 반대로 3일날 확정일자 받고 2일날 이사하고 1일날 재임신고했다면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승계받는 거는 뭐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옛날에 빚내가지고 집 사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제도였어요. 그 대신에 빚을 내려면 금리가 싸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싸려면 안전해야 싸게 주지. 은행은 위험하면 금리를 높이겠죠. 그래서 이게 안전하도록 우선 면제를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도인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도 원래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그 서울은 위에 있으니까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뒤에 끝다리를 잘라서 올렸다는 이야기. 절상, 절하가 아니고 주택은 절하했습니다. 주택은 요건 절상입니다. 아마 나누기 6,500 나누기 3을 해보면 아마 2,200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2,100 얼마 나와 있을 거예요. 100 얼마. 그러니까 올려버렸다고 뒤에 끝다리를. 그리고 주택은 절하했습니다. 뒤에 끝다리를 잘랐습니다. 주택은.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 광역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광주 옆에 있는 광주는 3,800인데 2,000은 그 밖의 지역이니까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지금 주택은 2,000하고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보호받는 게. 근데 지금 상가는 2,000이 상가가 더 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상가는 보통 보증금 500,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1번 6,500, 2번 2,200, 3번 500, 4번 0. 답 얼마입니까? 2,200X입니다. 답은 500입니다. 500. 여기 기준이 되는 건 환산보증금이지만 실제 타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탄다고요.
월세만 있고 보증금 한 푼도 없으면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내놓은 돈이 500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 낸 게 500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제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라고요. 이해되죠? 상가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지난주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였습니다. 주택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백오라버님 그 대통령 중임할 수 없는데 그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출마하려고 준비한다 하고 하신 거 그 확인해 보세요. 중임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못 나와요. 연임이라는 건 연속해서 하는 걸 말하죠. 연임할 수 없다는 쉬었다 또 나오면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쉬었다도 못 나와요. 중임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중임할 수 없다. 한 차례만 연임하니까 2년 해서 4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지자체장 이천시장은 2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4년, 두 번 더 연장하면 8년, 12년 할 수 있죠, 총.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 도에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선출한다. 상호 간에 그 30명 중에서 자기들이 뽑는다. 임기는 3년이고 여기는 연임 제한 없다. 영구 무한히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 남은 임기입니다. 모든 우리나라 보궐위원 다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대통령만 보궐선거에도 다시 5년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은 60일 이내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이게 2015년도에 양성화됐는데요. 옛날에는 권리금 암암리에 세입자들끼리 주고받았고요. 법에서는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양성화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 나가는 게 통계랍니다. 옛날에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보다.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을 때 제가 그 주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특약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넣어도 세입자들끼리 그래도 몰래 주고받고 했어요. 어떠한 경우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주인은. 근데 만약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인이 그런 거 특약 넣으라고 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자,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2+2, 2년 더 살다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주인이 내가 살 건데, 주인이 직접 살 건데, 부모 살 건데, 자녀들이 살 건데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세입자? 상가는 이제 10년 끝났으니까 주인이 직접 장사할 거다, 나가라 이 말 하는 순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에 방해했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대부분 판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회는 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는 무슨 이런 법이 있냐, 세입자한테만 엄청나게 좋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인한테 더 유리해요. 주인은 지금 오히려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고요. 옛날에는 암암리에 주고받았지만 그래서 세입자들이 더 권리금을 못 받아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약자니까 아무래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 안 내면 그 보증금에서 다 까버리고 내주면 되지만 세입자는 돌려받으려고 하면 소송해가지고 엄청나게 피곤하죠.
자기 손에 없는 걸 받아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재산은 누가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네, 내 이름으로 해놔야 줄 때 인심 쓰면서 줄 수 있지만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빼앗아오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놓고 한 30대 중반쯤 됐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줄 거 있다면서 그럼 부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의대 합격증을 가져왔어요. 부인도 기업 다니다 그만두고 남자는 지금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대요. 공대 나와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데 집도 사가지고 지금 뭐 이자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네가 이제 돈 좀 벌어내 의사 할 때까지 10년 동안 앞으로 의사 될 때까지 10년만 참으면 돈 엄청 번다. 4억 넘게 연봉. 지금 4억 준대도 뭐 의사들 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자가 글 올리더라고 인터넷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쩌면 좋겠냐 고민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여자가 버려야 돼요? 착하네 여러분들은. 거기서는 당장 때리치우라. 그거 아마 뒷바라지 해가지고 하고 나면 나중에 간호사하고 바람 나가지고 이혼당할 거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긴 했어. 제 친구도 보니까 뒷바라지 해가지고 사법고시 걸려가지고 변호사 되니까 그런 거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도 많이 보기는 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실제. 안 되는 걸 안 되죠.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권리금 회수기에는 그 계약기간 끝났다고 뭐 6년,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다고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주인이면 다른 거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못 받아가게 나가게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근데 이것도 예외네. 예외라는 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쫓을 수 있다는 예외예요.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8가지나 있어요. 8가지도 넘죠. 훨씬 많죠. 차임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뭡니까? 경제적 능력,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금 세입자가 장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럼 옷 지저분하게 입고 왔다고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게 애매하다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저 사람 월세 안 낼 것 같은데 좀 다른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 저 사람 뭐 다 유리창 다 깰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려가 있는 거. 지금 당장 장사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세 안 주겠다. 그냥 내 사무소, 개인 사무소를 쓰겠다. 1년 6개월 이상. 이래 버리면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며칠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건 아닌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지나버렸어요. 그 영업을 못했어요. 소송하다 보니까 권리금 소송을 하다 보니 손해배상 해라 이런 소송하면 1년 6개월 넘게 걸리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장사 못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자 1년 6개월 동안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으니까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판례는 그건 안 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안 쓴다고 말을 했어야지. 소송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소송하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영업을 못한 거 가지고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했어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또 그런 판례도 있어요.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한다 했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새 주인이 또 1년간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어요. 그럼 합하면 1년 6개월 안 했죠. 그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그리고 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죠. 권리금 이 손해배상은 언제부터냐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연체이자 줘야 된다. 연체. 줘야 될 손해배상 금액에서 연체이자까지 줘야 된다. 계약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 계산해서 줘야 된다.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계약기간 끝나는 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 끝나는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까지 줘야 된다. 그게 최초로 기산일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 보니까 한 1억 천 정도 되니까 원래 손해배상하면
1억 천 손해 입었어요. 1억 천 손해 입어가지고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하면 100%다 주라 소리 안 해요. 소송비만큼은 빼줘요. 손해배상 그 소송을 하면 무조건 내가 1억 손해 입어도 실제 한 7천만 원밖에 70%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게 7,700만 원 손해배상 해주라고 했어요. 1억 천 손해 입었는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100%는 안 나온다고요. 모든 거 뭐 소송하면 달라는 거 100%는 거의 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신규 임차인이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주인이 소개한 사람,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고 현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으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데려온 사람이 이미 현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왜 내가 데려온 사람 안 하고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했냐, 이렇게 주인한테 대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 끝나고 3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았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이거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내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보다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평가를 하면? 알 수 없죠. 장사 권리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 장사 잘 되면 이거는 영업 권리금이고요. 지리적 이치,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시설 권리금은 낮아지겠죠. 감가상각이 되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거는 뭐 감가상각이 되니까 낮아질 거고요. 바닥 권리금은 거의 비슷해요. 위치 고정되어 있으니까. 영업 권리금은 장사 잘 되면 또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이런 게 높아졌다면, 평판이 높아졌다면 더 높아질 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업을 해보니까 보통 지금 기존 세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올 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해가지고 5천만 원 더 들어갔는데 그냥 내가 들어올 때 지급한 1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고 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도 실제로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외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입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X,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전통시장 X.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가 보장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요거는 X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이게 면적이 뭐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있는데 연면적, 그 면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것들 큰 점포들은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백화점, 할인매장, 백화점도 임대사업자죠. 백화점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보니까 임대매장이라서 백화점 할인 뭐 5% 10% 할인한 거 못 쓴다 이러더라고요. 임대매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월세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임대매장이고요. 나머지는 임대매장이 아닌 것들은 그냥 매출액의 40%를 월세로 지급한다. 매출액에 따라서. 그 백화점 이런 거는 위치를 수시로 바꿔요.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이런 데가 더 훨씬 좋죠. 사람 올라가면서 계속 쳐다보면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쳐다보다 보면.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버리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백화점, 할인매장.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 여기는 어디 지하상간 없죠.
이천에는 없죠.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우리나라 지하상가 가장 많은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 부평 지하상가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동인천 뭐 주안 지하상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남포동 지하상가. 그건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입니다. 대부분 지자체 재산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인천 같은데 부평 지하상가를 보니까 인천에서 그 공개 입찰로 세입자를 모집했더라고요. 공개 입찰로 모집했는데 거기 보면 한 2~30만 원, 한 15년 전에 계약해가지고 2~30만 원 정도 월세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전대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0~3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 나중에 그분들 걸리면 뭐 안 될 수 있다고요. 다시 공개 입찰로 세입자를 모집한다고요. 그 얼마 전에 공개 입찰하려고 하니까 그 세입자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해달라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결정을 못하고 또 연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지자체 장들 이게 선거로 뽑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사정이 있죠. 어쨌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고요.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에 가보니까 지하에 약국이 있더라고.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10억 줬대요. 약국 같은 거는 그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10억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거기 중개업소에 보니까 중개업소에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요. 지역번호 이런 건 없고. 핸드폰 번호는 나중에 왜 그냥 불법이니까 그거 골 아프니까 나중에 전화번호 바꿔버리면 끝이죠. 핸드폰 찾기도 힘들어요. 폐업해버리면 폐업하고 그냥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면 힘들어요. 저도 민원 넣으려고 하니까 폐업한 거는 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불법인 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보면 핸드폰 번호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들도. 예를 들면 불법 전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 2천 전매되지만 전매 안 될 때도 암암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핸드폰 대토권 같은 거 중개할 때는 핸드폰 번호만 명함에 적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 8개가 있습니다.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은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차인. 지금 계속 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인천 부평 지하상가 이런 데 보면 계속 세입자가 바뀐 거예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거예요. 그게 전대차죠. 예, 전차인도 보호받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입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 없고요. 정액 청구는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그럼 10년 장사하면 1년에 계속 5%씩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올란 금액에 정액된 금액에서 또 5% 올릴 수 있죠. 100만 원이면 105만 원, 그 다음 해에는 105만 원에서 또 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단 1년 안에는 못 올린다. 한번 올리고 나면. 그리고 5%를 초과할 수 없다. 감액은 상한선 없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면 이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 등을 물론 안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착한 임대인 운동 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 깎아준 경우 있잖아요. 깎아주면 그만큼 또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주인들한테는, 건물주한테는. 그래서 막 가령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제 친구도 지금 건물주인데 저한테 자랑시키더라고. 깎아줬다고 50%. 저는 당연히 건물 하나도 없는데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던데 어쨌든 깎아줬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줬어요. 50%.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가 잘 돼. 지금 정상화 됐잖아요. 장사 잘 됐는데 손님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세준식당에 같이 또 데리고 가더라고. 그 자기 거라고 건물 알려주려고. 그래서 보니까 장사 엄청 잘 돼.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100만 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니까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50만 원 깎아줬다 다시 100만 원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건 5% 미적용 이 말은 바로
원래대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100만 원 받다 깎아줬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연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오늘 또 0.5% 지금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에 지금 검통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오늘 또 오를 수도 있고 오늘 아마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0.2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안 올릴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동결됐죠. 동결 내지는 0.25%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거는 기준금리 인하 경쟁이 아니고 은행 대출금리, 코픽스금리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인하하는 거는 지금 이 기준금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경쟁. 뭐 경쟁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공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우리나라 기업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력 넣으면 따를 수밖에 없죠. 안 따르면 뭐 회사 옛날에 지금 뭐 대우그룹 이런 거 다 해체됐잖아요. 국제상사 이런 거 재계 7위도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정부 말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르다. 이거 위에 거는 상가고 밑에 2번은 주택이 지난주 했던 거죠. 요 두 개. 이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이게 29번에 맨 밑에 있죠. 29번 맨 밑에.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인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3개월 이상 당해가지고 폐업을 한 경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가능하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양면적 강행 규정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경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